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12주차 수업 6월 3일분에 해당하는 1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세스먼트, 즉 평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학기 내용 다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하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배우는 어세스먼트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용 툴을 쓰건 아니면은 파이썬을 써서 공개된 패키지를 사용하건 또 R을 사용하건 분석은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부 날 코딩을 통해서 분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패키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패키지들도 점점 개념적으로 정리가 잘 돼서 디테일은 숨기고 저희가 하이퍼 파라메타만 주면 되는 형태로 굉장히 쉬워지게 됐죠. 자, 분석은 쉬워지지만 툴이 해주지만 해석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석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이 해석을 하다 보면 주관적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A 모델이 있고 B 모델이 있는데 난 A 모델이 좋은데 왠지 끌려. 아니야, 난 B 모델이 더 좋아. 정이 가잖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자, 해석은 결국 사람의 몫이긴 합니다만 객관적인 해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분석은 툴이하고 해석은 사람이 하는데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어세스먼트다. 구체적으로는 평가 지표 혹은 평가 그래프 등등 해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배우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수행하시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적합한 메저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체적인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게 목적일 때가 있겠고요. 혹은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그 도난 카드를 생각을 해 볼게요. 도난 카드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그런 모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카드는 도난이다. 근데 진짜 이 카드는 도난이다라고 예측했더니 정말 도난이었어요. 이 카드는 정상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정말 정상이었어요. 이러면 정확도가 높겠죠. 거꾸로 도난 카드다라고 해서 막았는데 봤더니 그냥 일반 고객이었어요. 혹은 이거는 일반 고객이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그게 도난 카드였어요. 이렇게 예측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 한창 설명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캠 없이 표지만 켜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까지는. 자, 아무튼 계속 이어서 나가면 그러면 과연 이런 도난 카드 예측의 경우에 정확도를 높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척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도난 카드인데 그거를 도난 카드가 아니라고 예측하는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거꾸로 일반 고객인데 도난 카드라고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경우의 피해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자, 도난 카드를 못 잡은 경우, 그리고 일반 고객에게 도난이라고 오해한 경우, 못 잡은 경우와 오해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 고객에게 도난 아니에요 라고 해서 막아놨을 때는 고객이 뭐라 욕을 하겠지만 경제적인 피해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도난 카드인데 이거를 도난으로 못 잡은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액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래서 전체적인 정확도뿐만 아니라 어느 쪽을 더 정확히 맞출 거냐 하는 문제들, 그리고 혹은 가장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상위 10%에 대한 정확도를 높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적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적합한 메저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세스먼트 도구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주구장창 정확도만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동일한 분석을 동일한 노력을 들여서 동일한 시간으로 수행을 하더라도 메저를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결론을 뽑아낼 수 있는 반면, 정확도 하나밖에 모르고 있는 분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분석의 목적에 따라 메저를 골라야 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논문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연구를 수행해서 분명히 이게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좋고 실험 과정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분석을 했더니 그래프도 나오고 수치도 나왔는데 정확도가 낮아요.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서 1년 더 하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실험이 왜 잘못됐지? 아이디어도 맞고 과정도 맞는데 그럼 이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전체 정확도는 낮지만 그래도 내가 제안한 방법이 좋은 점이 있을 텐데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측정을 해보려면 어세스먼트 도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자,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워밍업 단계에서는 accuracy와 커버리지를 살펴볼 건데, 이때의 목적은 accuracy가 다가 아니다. 이 정도를 목적으로 만든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었을 때 예측 정확도가 80%다, 70%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 그러면은 기준보다 어느 정도가 더 성능이 좋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본격적인 메저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듣고 느끼셨으면 좋겠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메저들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메저들이고 서로 다른 것처럼 서로 상이한 것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얘네끼리 겹치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일한 수식에 의해서 계산되고 동일한 값이 나오는데 여러 메저들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 배우고 정확도 배우고 알고리즘 배우고 정확도 배우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엔 새로운 걸 배웠네 라고 여러 가지를 배우실 기회가 있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내가 알고 있던 것 중에 이거는 서로 같은 개념이었구나 라고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쭉 보면 O 분류율, 그리고 민 스퀘어드 에러, 얘는 주로 이제 그 클래스 베리어블에 사용되고 얘는 이제 연속형 변수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F1 스코어,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만약에 데이터 과학 관련 혹은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관련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수업을 들으신 분과 전혀 듣지 않으신 분과의 차이가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F 스코어인, F1 스코어라고도 하고 뭐 F 스코어라고도 하고 F 메저라고도 하는데, F 스코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데이터 관련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 근데 데이터 수업을 안 들으신 분 중에 아는 분도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유명한 개념이고요. 요 밑에는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ROC라는 커브도 배우게 될 거고 또 리프트 차트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워밍업으로 애큐러시와 커버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X축과 Y축 이렇게 두 가지로 축이 나와 있고요. 뭘로 할까요? X축을 키라고 할게요. 그리고 Y축을 체중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와 체중. 그리고 지금 이 A와 R이 뭘 나타내는지는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타겟이 두 가지가 있다. accept, reject 이렇게 돼 있나 보네요. 타겟이 A라는 거는 accept을 나타내는 거고요. 타겟이 R이라는 거는 reject을 나타내요. 자, 그런데 키가 여차저차하고 체중이 여차저차하면 그러한 사람은 accept이다, reject이다, accept이다, accept이다, reject이다, 이런 식으로 reject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략 보면 R은 우상 쪽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A가 많이 있네요. 전반적으로 A가 많이 있고 여기도 A가 많이 있고 물론 R도 섞여 있지만 R은 오른쪽 위에 이렇게 많이 분포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각형을 그려서 A로 묶을 수 있는 사각형 혹은 R로 묶을 수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 보시라고 했어요. 자, 묶어서 A를 묶던지 R을 묶던지. 그런데 A로 묶었는데 그 안에 R이 몇 개 들어있거나 R로 묶었는데 A가 몇 개 들어있거나 이런 거는 약간 유연하게 좀 허용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R1 같은 경우 볼까요? R1 같은 경우는 이런 사각형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사각형을 만들었고 여기에는 R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이 A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들어온 거는 얘는 A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묶은 거예요. 걔를 규칙으로 쓰게 되면 이렇다라는 거죠. if 여기가 지금 키였잖아요. 키가 얼마 이상이면서 얼마 이하. 그리고 체중이 얼마 이상이면서 얼마 이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키가 얼마 이상이면서 얼마 이하. 체중이 얼마 이상이면서 얼마 이하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타겟은 A라고 분류할 거고 이름을 붙일 거고 R2는 조금 작죠. R2는 X축이 요만큼이고요. 또 Y축이 요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얘도 역시 A로 묶여 있기 때문에 A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각형 두 개가 얘기하는 거는 R1이라는 규칙과 R2라는 규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뭐가 더 좋은 규칙이냐라는 거예요. 좋은이라는 말이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물음표를 해놨는데 어떤 학생은 R1을 뽑아왔고요. 어떤 학생은 R2를 뽑아왔어요. 이 중에 뭐가 더 좋을 거냐? 그때 여러분의 대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R1이 더 좋은가요? R2가 더 좋은가요? 많은 경우에 경험적으로 보면 R2를 더 선호하시게 돼요. 왜냐하면은 R2는 요 안에 들어가면 A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R1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면 A다라고 하게 되면 틀린 게 몇 개 있게 되는 거죠. 즉 얘는 정확도 100%인 룰이고요. 얘는 정확도가 뭐 한 80% 정도 될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룰이 되겠습니다. 자, accurac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확도라고 부르는 거는 이 룰이 커버하고 있는 대상들 중에 룰이 커버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룰이 뭔가 뱉어낸 거예요. 얘는 A다, 얘는 R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이 룰이 예측을 한 것 중에서 맞춘 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즉 R2의 accuracy는 2분의 2가 되겠죠. 두 개 중에 두 개를 맞췄으니까. 그리고 R1의 accuracy는 이게 몇 개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 30개 된다라고 할까요? 30개 중에 28개를 맞췄다. 그러면 R1의 accuracy는 30분의 2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accuracy 측면에서 보면은
얘는 100%고 얘는 100%가 안 되니까 R2가 더 좋은 거죠. 그런데 활용하는 측면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00%인 룰을 만들었어요. 100%인 룰을 만들었더니 얘네에 대해서는 A라고 예측을 하고 정확도가 100%가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애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 저는 뭐예요? 이런 고객이 왔는데 얘는 A인가요? R인가요? 글쎄요. 그 고객은 우리 룰의 커버리지 밖에 있어요. 지금 요 네모를 제외한 모든 애들은 R2가 대답할 수 없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즉 R2가 커버하는 범위, 커버리지가 너무 작다라는 거죠. 커버리지는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전체 개수 중에 이 룰이 뭐라고 맞건 틀리건 대답하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가 40개였다. 그러면은 R2는 40분의 2가 커버리지가 되는 거고요. R1은 40분의 30이 커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규칙은 커버리지도 크면서 애큐러시도 높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R1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R1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 순수하게 A만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커버리지도 크면서 애큐러시는 100%가 되는 이런 룰이 가장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커버리지가 커질수록 애큐러시가 낮아지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큐러시도 고려하면서 커버리지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즉, 요 슬라이드에서는 애큐러시가 다가 아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슬라이드는 앞 페이지에서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계산을 해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의 고객들의 나이와 수입과 학생인지 아닌지 그리고 크레딧 등급, 신용 등급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yes이면 컴퓨터를 산다는 거고 no이면 컴퓨터를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이그젬플 많이 봤었죠. 뭐였죠? 엔트로피 할 때도 봤었던 것 같고요. 네, 계속 같은 이그젬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룰을 만들었어요. age가 youth이면서 student가 yes이면 then by 컴퓨터가 yes이다 라는 룰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뭘 표시해봤냐면 이 then까지는 then 우측은 무시하고요. 조건이 들어가는 쪽 age가 youth이면서 student가 yes인 사람, age가 youth이면서 student가 yes인 사람을 택해봤더니 얘네 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룰의 커버리지는 얼마일까요? 이 룰의 커버리지는 얼마일까요? 자, 커버리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가 몇 개죠? 14개. 네, 전체 데이터가 14개고요. 그 중에 이 룰이 커버하는 거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개가 됩니다. 얘가 커버리지고요. 에버리지가 아니고 애큐러시입니다. 네. 자, 애큐러시는 얼마일까요? 자, 애큐러시는 아까 대답을 2개 했잖아요. 그러니까 2개 중에 몇 개가 맞았냐라는 거예요. 자, 얘는 전부 yes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 값도 yes였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2가 되는 겁니다. 해서 커버리지는 14분의 2, 애큐러시는 2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하나가 노우였어요. 얘가 노우였어요. 그러면 커버리지는 여전히 14명 중에 2명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데 그 2명 중에 1명만 맞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커버리지, 얘가 애큐러시. 이렇게 이그젬플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분류 모형의 예측 정확도의 기준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열심히 분석을 해서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의 분류 정확도가 예측 정확도가 60%예요. 그래서 60%면 잘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든 모형의 60%는 제가 만든 모형은 60%의 예측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보고를 받은 사람이 그냥 해도 그거보단 잘 나오겠다. 60%가 뭘 대단해요. 그냥 해도 그거보단 잘 나오겠는데? 라고 했을 때 그 그냥. 자, 아무나 해도 되는. 아무나 그냥 해도 그거보단 잘 나오겠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우리가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개념 없습니다. 어려운 개념 없고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야, 그냥 해도 그거보단 잘 나오겠다라고 할 때 그 그냥의 기준이 한 3가지 정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아이디어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 이그젠플을 말씀드리면 학번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학번은 아무 의미가 없고 성별, 학위과정, 구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만든 이그젠플이고요. 평점이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여성이고 석사고 파트타임이니까 A를 받겠지? 이거 지금 전혀 그 실제를 반영하지 않은 데이터니까 여러분의 평점을 이걸로 예측하지는 마세요. 네. 자, 우리는 지금 평점을 예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건 첫 번째 타겟 클래스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평점이 지금 A와 B와 C 3가지가 있어요. 평점이 A와 B와 C 3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얘를 A라고 할 거냐, B라고 할 거냐, C라고 할 거냐. 셋 중 하나네. 3분의 1. 자, 요게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만든 예측 모델은 타겟 3개 중에 하나를 답을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의 아무나 해도 3분의 1의 예측 정확도는 갖고 있어서 여러분이 룰을 만들게 되면 최소한 33%보다는 높아야 랜덤하게 내도판 거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A, B, C 맞추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yes, no question 있잖아요. yes, no question 해서 살 거다 안 살 거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측력이 5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따르게 되면 yes, no question은 50%가 기준선이기 때문에 한 60%다 그거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신문 뉴스 기사 카테고리 예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 스포츠 뭐 이렇게 뭐 한 10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의 기준선은 10분의 1에서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서 분류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때 예측 정확도가 40%다. 그래도 10%에 비해서는 꽤 높은 거죠. 그게 타겟 클래스의 수 기반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A와 B와 C를 모두 똑같이 취급해서 3분의 1로 준다라는 게 약간 억울해 보일 수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10명이 있는데 누가 제일 많은가요? A, B, C 중에 뭐가 제일 많죠? A가 많잖아요. 자, majority. 자, A, B, C 클래스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A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한테 아까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A를 고를 거냐, B를 고를 거냐, C를 고를 거냐라고 하면 아무 정보가 없을 때는 A, B, C를 그냥 랜덤하게 고르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정보가 나왔어요. 근데 약간의 정보가 유출됐어요. 야, A가 훨씬 많대. B나 C보다 A가 많대.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계속 A라고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A가 제일 많다고 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객관식 시험 보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모를 때는 몇 번을 찍죠? 네, 3번을 찍죠. 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3번이 객관식에선 제일 많았다라고 하잖아요. 자,
어떤 게 제일 많은지 알게 되면은 그거를 계속 대답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모델의 경우에 머저러티 보우팅을 하게 되면 A가 이기니까, 그래서 무조건 A라고 대답했을 땐 몇 개를 맞추게 되나요? 10개 중에. 네. 10개 중에 전부 A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5개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50%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타겟 클래스 종류가 A, B, C 3개니까 하나씩 나눠 갖자 해서 3분의 1로 하면 33%, 그리고 머저러티 보우팅으로 하게 되면은 50%를 넘겨야 베이스라인을 넘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시전 그루톡이라는 거는 스탬프가 그루톡인데 우리 그 디시전 트리 배웠잖아요. 요거는 위에 거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아래 거는 이제 위에 거는 그냥 눈으로 할 수 있고요. 아래 거는 조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디시전 트리 나누면, 자, 이렇게 나무 모양이 되면 이 위에가, 자, 이 위에가 뿌리고 아래가 이제 가지와 나뭇잎이 되잖아요. 자, 위에가 뿌리잖아요. 근데 우리 뭐 공원에 가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고 요 윗둥까지만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위에 싹둑 잘려서, 얘를 이제 그루터기라고 하나 봐요. 즉 디시전 트리에서는 여기까지만 한 거,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한 거를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평점을 예측하는데 성별 하나만 썼을 때 몇 퍼센트의 정확도가 나오는지 보고요. 학위과정 하나만 썼을 때, 또는 풀파트를 썼을 때, 변수 하나만 사용했을 때 평점을 예측한다 그러면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을까? 이걸 베이스라인으로 쓴다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일부러 제가 지금 평점 순으로 솔팅을 해놨고요. 남녀를 계속 번갈아서 했기 때문에 성별과 평점은 아마 별로 구분력이 없을 거예요. 인포메이션 게인이 낮단 얘기죠. 구분도 그래요. 풀 둘, 파트 둘, 풀 하나, 파트 하나, 풀 하나, 파트 하나, 풀 하나, 파트 하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부러 했기 때문에 얘네는 예측력이 없을 겁니다. 자, 요거는 엑셀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알 수 있겠죠.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하나, 학위과정을 갖고 하면은, 석사는, 집계를 해볼게요. 석사는 A가 4명이고요. C가 1명이에요. 자, 석사과정은 A가 4명, C가 1명. 그리고 박사과정은 A가 1명, B가 2명. 그리고 석박 통합과정은 B가 1명, C가 1명.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요거는 학위과정이라는 거 딱 하나만 써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었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자, 석사과정인 경우는 뭐라고 예측하는 게 좋겠어요? 4대1이니까 A라고 예측을 해야 되겠죠. 박사과정인 경우는 뭐라고 예측하는 게 좋겠어요? 1대2니까 B라고 예측해야 되겠고요. 자, 통합과정인 같은 경우에는 B라고 예측해도 좋고 C라고 예측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확도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어차피 50% 맞는 거예요. 하나 맞고 하나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C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석사면 A, 박사면 B, 통합이면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체 중에 몇 개를 맞고 몇 개를 틀린 걸까요? 얘는 맞았죠. 얘는 틀렸고요. 또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고. 즉, 맞은 거는 4, 2, 1. 7개를 맞았어요. 7개를 맞고 3개를 틀렸죠. 자, 정리하면 7개를 맞고
3개를 틀렸어요. 그러면 학위과정 하나만 썼을 때의 정확도는 몇 %가 되나요? 70%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를 해볼게요. 타겟 클래스의 수에 기반을 하면은 A, B, C 나눠 먹기니까 33%. 머저러티 보우팅을 하게 되면은 A가 제일 많은데 50%니까 무조건 A라고 했을 때도 50%는 맞는다라는 거고요. 디시전 스탬프는 아까 봤듯이 70%가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거, 야, 3개 하나씩 해도 33% 나오잖아. 두 번째, 야, 전부 A라고 찍어도 50% 나오잖아. 세 번째, 야, 학위과정만 봐도 70%는 맞추겠다.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다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이고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발주를 했어요. 여러분이 발주를 했는데 어떤 그 수행업체가 분류 모델을 만들었는데 뭐 ABC 분류 모델을 만들었는데 65%가 나왔어요. 6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주처 입장에서 보고를 다 듣다가 65%면은 그게 잘 나온 건가요? 뭐 좀 어때요? 이게 잘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감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수행하신 분이 ABC 3개잖아요. ABC 3개니까 그냥 아무 룰이 없었을 때는 33%가 베이스라인인데요. 우리는 그거 대비 2배나 향상된 예측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거 말고 머저러티 보우팅이나 디시전 스탬프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70%가 돼야 베이스인데 우리가 얼마를 들였는데 베이스라인보다도 낮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반대 입장에 있을 때는 네,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예측 모델 평가에 대한 웜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각 매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매저는 누가 뭐래도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misclassification rate, 즉 오분류율이 되겠죠. 자, 우리는 오분류율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혹시 또 어떤 분들 중에 오분류율보다 정확도, 즉 accuracy를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겁니다. 자, 개념적으로 관련이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라 반대 개념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내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잘못 예측한 비율을 오분류율이라고 하고요.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을 정분류율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1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80개를 맞추고 20개를 틀렸다 그러면은 오분류율은 20%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accuracy, 정분류율은 80%가 되는 거죠. 해서 오분류율과 정분류율을 합치면 100%, 즉 항상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분류율과 오분류율을 합치면 1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분류율 그래프와 정분류율 그래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오분류율은 잘못 예측한 비율이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모델이겠죠. 그리고 타겟이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려면 타겟이 범주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타겟이 A였는데 우리가 B나 C라고 대답하면 틀린 거죠. A라고 대답하면 맞은 거고요. 만약에 타겟이 범주형이 아니라 연속형 변수인 경우, 예를 들어 3700이었어요. 3700이었어요. 얘를 우리가 3700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맞은 거죠. 5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틀린 거죠. 근데 애매하게 370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3700하고는 다르니까 틀렸다고 해야 될 텐데
요만큼 틀린 걸 가지고 틀렸다고 하는 게 맞나? 애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겟이 범주형인 경우는 맞았다 틀렸다를 측정하는 O 분류율, 정확도 이런 걸 사용하게 되고요. 타겟이 수치형, 연속형인 경우에는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정확한 값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얘는 0 차이 나고 얘는 3 차이 나고 얘는 얼마인가요? 46,300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요거는 뒤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분류율은 범주형 데이터에 범주형 타겟에 사용한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한번 예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시죠. 방금 이 슬라이드를 조금 설명을 위해서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고객 번호가 있고요. 아이디니까 얘는 이제 모델 학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자, 성별 데이터가 있고 거주지 정보가 있고 나이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물건, 컴퓨터라고 할까요? 샀는지 안 샀는지,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데이터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들은 예측을 할 때 yes, no로 곧바로 할 수도 있겠고요. 자, yes, no로 곧바로 예측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모델들은 예측을 할 때 yes가 될 확률을 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모델의 경우에 어떤 모델이 1번부터 10번까지 고객의 구매 여부를 예측했는데 yes, yes, no, yes, yes, no, no, yes, no, no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얘의 오분류율은 얼마가 될까요? 얘의 오분류율은 전체 10개 중에 틀린 걸 찾아보면 하나, 둘, 전체 중에 2개를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분류율은 0.2가 되겠고요. accuracy는 1 빼기 0.2를 하면 0.8이 되겠죠. 오분류율 0.2, accuracy 0.8 이렇게 됩니다. 지금처럼 yes, no가 바로 나오는 그런 모델들도 있겠지만, 많은 모델의 경우에는 하나의 타겟을 정해서, 예를 들면 yes라고 정해서 yes가 될 확률을 구합니다. 자, yes가 될 확률을 구한 또 다른 모델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또 다른 모델이 있을 때 0.8, 0.7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yes가 될 확률이 0.5 이상인 애들을 yes라고 예측하게 되고요. 0.5 미만인 애들, 얘는 지금 0.4니까 0.5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no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곧바로 yes, no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도 있고, 아니면 yes가 될 확률을 예측해서 0.5 기준으로 yes냐 no냐, 즉 연속형 타겟으로 예측을 한 다음에 얘를 다시 범주형으로 바꾸는 이런 모델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나 결국 yes, no로 뱉어낸 거는 똑같기 때문에 오분류율은 둘 다 0.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본 오분류율과 쌍벽을 이루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성능 평가의 메저를 보면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d error 혹은 MSE라고 얘기를 하죠. 자, 타겟이 범주형인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misclassification rate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타겟이 연속형인 경우에는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합니다. 자, 타겟이 범주형인 경우에는 맞다 틀리다를 측정하는 거고요. MSE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실제 값이 Y고요. 예측 값이 T예요. 예를 들면 아래에 있는 표에서 어떤 남성, 30세 남성이 실제 구매한 건 1,000원인데
모델이 예측한 구매액은 500이에요. 그러면 실제 1000원, 모델은 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00만큼 틀렸잖아요. 자, 500만큼 틀린 거에 대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이런 일이 5번 일어나겠죠. 이런 일이 5번 일어나니까 5개를 다 더하고 그 다음 5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보면 차이는 500, 0, 0, 500, 500 이렇게 될 거잖아요. 500의 제곱, 500의 제곱, 500의 제곱을 다 합친 다음에 5로 나누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왼쪽 하단 표에 대한 MSE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평균, 자, M, 평균 여기 있죠. 제곱 여기 있고요. 오차 여기에서 이름이 나오게 된 거고 여기에다 만약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RMSE가 되는데 RMSE와 MSE는 개념이 똑같고 루트만 있다 없다 차이라서 둘 다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 제곱 오차는 아까 타겟이 범주형인 경우에는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를 쓴다고 그랬고 오분류율, 그리고 연속형인 경우에 MSE를 쓴다라고 했는데 타겟이 범주형인 경우에도 MSE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자, 아까 왼쪽 표 같은 경우는 얼마를 샀는데 얼마를 살 거라고 예측했다. 거꾸로도 돼. 500원을 살 줄 알았는데 1000원을 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산다 안 산다. yes, no의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yes, no를 예측하기 전에 yes가 될 확률을 계산하는, 즉 yes가 될 점수를 스코어링하는 모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점수가 yes가 될 확률이 0.8, 0.7, 0.4, 0.4, 0.2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얘를 근거로 0.5보다 크면 yes 아니면 no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YYNNN이 되면 아까 오분류율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과 예측값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100%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평균 제곱 오차는 어떻게 쓰냐면 실제 구매를 했으면, 즉 Y면은 1이라고 두고요. 구매하지 않았으면은 0이라고 두게 돼요. 그러면 이때에도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1인애를 0.8이라고 예측을 했다 그러면 꽤 자신 있게 예측한 거고요. 빼기를 한 겁니다. 얘는 조금 덜 자신 있게 예측을 한 거고요. 0에서 0.4를 빼면 절대값만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0인데 0.4 조금만 넘어갔으면은 0.4에서 조금만 더 넘어갔으면 yes로 갈 뻔했잖아요. 그럼 얘는 자 0에서 0.4를 빼면 절대값이 0.4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오른쪽에 제가 쓴 숫자는 뭘 나타내냐면 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yes, no라는 답을 매기게 되면 다 맞기는 맞지만 사실은 1, 0으로 명확하게 예측한 게 아니라 한 0.8, 뭐 한 0.3 뭐 이런 식으로 연속형 스코어를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값 1, 0 하고는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면은 실제 구매를 했으면은 1에서 빼주고요.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은 0에서 빼줘서 이 값을 우리가 오차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오차를 구했으니까 걔네의 제곱을 하고 다시 n의 개수 5로 나누게 되면은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살펴본 건 뭐냐면 MSE는 자 정리를 하면 MSE는 연속형, 타겟이 연속형 변수일 때 주로 사용되지만 타겟이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도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거는 연속형 타겟에 대해서 MSE가 사용되는 거는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평균 제곱 오차가 크면 나쁜 모델, 평균 제곱 오차가 작으면 좋은 모델,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평균 제곱 오차를 성능의 척도로 쓰지는 않아요. 성능의 척도로는 결국 yes, no를 맞춘 다음에 OWU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를 어떤 경우에 쓰느냐? 평가 지표가 아니라 비용 함수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비용 함수. 자, 우리 뉴럴 네트워크 배웠잖아요. 뉴럴 네트워크 배워서 만약에 비용 함수로 만약에 OWU를 사용한다. OWU를 사용하게 되면은 너무 일찍 학습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척박한,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오분류율이 아닌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거죠.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해서 만약에 답이 1인 애를 0.7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 0.7이니까 결국 반올림에서 1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0.3만큼 에러가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봐 라고 다시 백 프로포게이션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만, 자, 요 마지막 핵심 문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MSE는 주로 연속형 변수, 연속형 타겟에 사용되는 거는 맞는데 타겟이 범주형인 경우에도 MSE를 활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성능 평가가 아닌 중간 과정에서 비용 함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